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우선 주요 설비가 설계대로 설치된 거는 확인했다고 전했고요. 오염수의 이상 상황을 조기 감지할 수 있는 방사선기 설치도 확인했다 했습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설계와 설비를 확인하는 선에서 시찰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가장 우려된 삼중수소, 트리튬이 다액종 제거 설비, 이른바 ALPS, 알프스로는 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배출하겠다는 일본 측의 설명만으로 오염수 방류의 명분 찾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85% 이상이 방류에 반대한다, 이런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가 우선이겠죠. 시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찰단의 명단이 뒤늦게 공개된 것도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찰 결과보다 시찰단 명단 발표가 더 관심을 끌었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IAEA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만 역시 일본 측의 제한적 정보에 근거한 거라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오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더욱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적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차례로 이어 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하죠. 먼저 우리 시정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여수 상공회의소 전 회장의 공금 횡령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상공회의소 회장과 전임 회장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전현직 회장 간의 갈등에 이어서 여수 산단 대기업 임원이 지역 정치권 인사에게 상공회의소에 외압을 가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전 회장의 공금 횡령과 관련한 재판에 현직 회장의 추가 의혹 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여수 상공회의소의 내부 갈등. 이번에는 여수 산단 임원이 여수 상공회의소에 대한 정치적인 외압을 하려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수 산단의 모 석유화학그룹의 한 임원이 여수 지역 유력 민주당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연구소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 폭로됐는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민주당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현 상공회의소 회장이 전 회장 재임 시절 특정 연구 모임에 8천만 원의 기부금을 낸 사실이 폭로되었는데, 민주당이 왜 이를 막지 않고 방치했느냐, 그런 취지의 전화를 지역 민주당 정치인에게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재임 시절 상공회의소가 특정 연구 모임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폭로되었는데, 전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여수 산단 특정 회사 임원이 지역구 민주당 정치인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전화를 건 의도에 대한 추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전 상공회의소 회장의 횡령 사건에 상공회의소의 특정 연구 모임에 대한 기부금 후원, 그리고 전 회장 측 여수 산단 임원의 지역구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항의, 중간에 있는 특정 연구 모임이 어떤 단체인가를 확인하면 상황 정리가 될 텐데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 사단법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상공회의소 전 회장의 공금 횡령 사건은 해외에서 와인 1,500여 병을 밀반입하고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정치권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특정 연구 모임에 기부금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자 전임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여수 산단 특정 회사 임원이 해당 폭로를 지역구 민주당 정치인이 방치하고 이를 막지 않았다는 식의 항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상공회의소 전임 회장의 공금 횡령 사건이 내부 비리 사건에서 정치 후원 사건으로 비화되고 결국 지역 경제계 관계자가 민주당 지역 정치인에 대해 일종의 압박을 행사한 상황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여수 산단 임원의 지역구 정치인에 대한 압박 전화 통화에 대해 해당 정치인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임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듯이 전화를 걸어왔고 거기에 대해 자신은 해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항의를 할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임원의 전화통화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다 이런 입장을 해명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을 불러온 여수 산단 특정 회사 임원 지난 2001년 초에 이 여수 K석유화학 여수공장 공장장으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무와 부사장에 이어 현재는 그룹 고문으로 산단 내 그룹 계열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 상공인 단체에서 정치 연구 모임에 거액의 기부금을 제공했는데 해당 사실이 폭로되자 기부금을 제공한 측에서 지역 정치권의 기부금 전달 사실 폭로를 왜 막지 않았냐 이런 항의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좀 당혹스러운 뉴스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남도의 동부지역본부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이 전남도 의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조직 개편 내용이 부실하다는 동부권 주민들의 불만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부권에서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이 서부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전남도가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도의회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조직 개편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전남 동부권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전남 서부권 도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발이 나오면서 이 도의회 조직 개편 안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25일 4개 실국 320명 규모의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건이 도의회로 넘어오자 목포와 무안지역 일부 도의원들이 조직 개편안 내용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의원들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동부 지역으로서는 이번 조직 개편안 내용 두고 지역민들의 민원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더 많은 조직이 이전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서부권에서는 왜 다 가냐 먼저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개편안도 불만이라는 건데 전남도로서는 지금의 상황 소금 장수, 우산 장수를 둔 어머니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예상돼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도의 이번 이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의 도의회 상정도 내부적으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를 4개의 실국 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동부지역본부 내 환경산림국 1국에 3개 실국을 추가 이전하고 4개의 실국 체제로 시스템을, 그러니까 조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 동부청사 개정을 앞두고 전남도가 이번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전남도는 목포 등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들의 반대로 당초 관광인재체육국을 관광체육국으로 또 문화산림휴양국을 문화융성국으로 환경관리국은 환경산림국으로 이 직제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율을 진행해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로서는 전남도의 이번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상정된 조직 개편안마저 이 서부권 도의원들의 반발까지 나오면서 이래저래 불편한 심경입니다. 네. 전남도 집행부의 이번 조직 개편안에 도의회 상정이후에 내부에서 갈등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전남도의 조직 개편안이 의회로 넘어가 안건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전남 동서부 의원들의 갈등 양상이 표출됐고 그 과정에서 전남 서부권 도의원들의 반발로 조례안의 예고 기간도 이 다른 일반 안건보다 기간을 더 길게 잡아 15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부권 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현재 도의회 서부권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도의회 내부적으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조직 개편안의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 도의회의 현재 상황, 오늘 도의회 전남 동부권 특정 의원을 통해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내부 토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전남 동부권 도의원들의 입장을 밝힐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안건 토의나 심의 과정에서 서부권 의원들의 반발 입장을 봐서 별도의 입장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남 서부권 일부 도의원들 최근 도의회 의정 질의를 통해 전남도의 이번 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도청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뒤에 지금까지 겪어온 불편, 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예. 자,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가 있었는데 연휴 내내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예, 그 나름대로 연휴를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지역에 관광 오신 분들이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대체 공휴일 연휴에는 다 쉬세요? 다음 주에도 있잖아요. 대체 연휴가. 공휴일이 있습니까? 그 현충일. 화요일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대체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당일이죠.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연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많이들 그렇게들 이제 활용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변호사분들은 휴가라는 개념이 사실 잘 없잖아요. 아니요, 변호사들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연차, 월차 다 보장받을 수 있고. 어디에 속해 계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희처럼 뭐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일 많으면 주말에도 나가고 밤에도 가서 일하고 뭐 그런 건데, 예, 뭐 그런 거죠. 뭐. 예, 갑자기 슬퍼지네요. 예. 뭘 슬퍼요. 예. 이 열심히 변호사님은 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근데 이번 주엔 대체 공휴일이 있다 보니까 원래 월요일 날 한 주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화요일 날 시작하니까 뭔가 막 더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쉬어보니까 3일 쉬어보니까 주 4일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일할 곳이 많은 분들은 4일은 좀 버겁다, 좀 이런 의견이신 그래서 거예요. 뭐 일의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이 조삼모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놀 때는 좋았지. 예, 놀 때는 좋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계속 여기 돌덩이를 안고 돌덩이를 안고 예. 쉬는 게 아닌.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죠. 이번 주 또 화제의 판결 어떤 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 기사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남겨도 그 자체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거를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인정이 된대요. 네. 예. 이제 안 받는데도 계속 걸어서 이제 부재중 그 통화 기록을 남기는 거 있잖아요. 이 사건을 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피고인 A 씨가 이제 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뭐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뭐 피해자 어머니의 집과 자동차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락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다그치고, 그 이후에 이제 번호가 차단된 걸 알게 된 뒤에도 한 달간 9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메시지 내용이. 내가 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 오늘도 뭐 너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29차례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는 이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재중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한 달간 29번요. 네. 예. 뭐 횟수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제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1심, 2심 모두 이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를 했었어요. 근데 1심에서는 그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거, 이거를 스토킹으로 다 봤어요. 근데 2심은 그거는 스토킹으로 보기가 힘들다. 부재중 전화 기록은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형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것은 2021년 10월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을 때는 정보통신법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 음향, 글 이런 걸 도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런 것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해야만 정통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토킹 처벌법에는 그 불안감이나 공포심 이런 그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2심 법원에서는 그 사실은 이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가 29차례 찍혀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 피해자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스토킹법이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판례를 좀 약간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 찍힌 것만으로 무슨 뭐 공포심이나 뭐 불안감이 유발됐겠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2심 결과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결론을 내려줬죠. 그래서 스토킹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 음양 글을 도달하게 하기만 하면 족하는 것이지 무슨 뭐 저기 불안감이나 뭐 공포심을 유발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명확한 어떤 그 판례라든지 해석이 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씩 기준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법 감정에도 맞겠죠. 그러니까 29차례든 290차례든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사실 이거 받기 싫은 전화가 느끼기도 하죠. 당연히 느끼고.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협박성 싶거든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 어찌 되는지 보자. 뭐 나는 인생 포기했다. 아 뭐 물론 이런 협박성 식의 메시지에 내용이 관해서는 1심, 2심, 3심 모두 다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 아. 부재중 전화에 관해서만 좀 이렇게 그 결론이 달라졌던 건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부재중 전화 이렇게 많이 남기기만 해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 점 좀 유념하시고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 판례에서는 그 협박과 관련된 게 연장선에서였기 때문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건이 찍힌 게 스토킹이라고 봤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뭐 누굴 좋아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줘요? 그럼 만약에 뭐 하루에 뭐 10번씩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아. 스토킹이죠. 왜냐면 이건 자체만으로도 차단을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피해자가 나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게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가 번호가 차단된 걸 알면서도 이 행위를 계속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적인 부재중 통화 자체만으로도 스토킹이 인정이 된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병원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부족해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뭐야? 지갑 아니야? 칠칠맞게 누가 지갑을 막 흘리고 다니는 거야? 여자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허당이구만. 파출소에 갖다 주면 되나? 귀찮은데 이걸로 좋은 일 한번 해도 되나? 자, 여기 있네. 카드 발급 업무.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세요. 이라순 씨, 카드 하나 발급해서 좋은 일 한번 합시다. 아이고 바쁜데 무슨 문자가 이렇게 몇 분에 한 번꼴로 오는 거야. 아유, 전화기를 꺼놓든지 해야지 원. 요즘 스팸은 아주 시도 때도 없어요. 내가 귀염둥이 여친한테 그동안 변변한 밥도 못 사주고 요즘은 동네 강아지도 들고 다닌다는 명품백 하나도 못 사줬는데 이 카드로 쓰면 모르겠지. 여기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다 하나씩 다 주세요. 띵동 문자 왔습니다. 진짜 뭐야? 엥? 200만 원? 350만 원? 이게 뭐야? 왜 자꾸 카드를 긁었다고 하는 거야? 난 긁은 적도 없는데. 자기야, 그동안 변변한 설문 하나 못 해줘서 미안하다. 오빠가 요즘 사업이 좀 풀려서 사주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 우리 이따 저녁은 유명한 레스토랑 갈까? 여보세요? 은행이죠? 지금 제 전화기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긁었다고 자꾸 문자가 오는데 이거 스팸인가요? 예? 뭐라고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의상거래가 의심돼서 전화하려고 했다고요? 그럼 진짜 내 카드를 누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친다니까. 네, 이거는 이제 두 분의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단독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한 네, 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갑을 주었는데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카드를 발급한 거예요. 그걸로 마구잡이로 이제 쓰고 다니신 요 사연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규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입니다.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전에 막 철없던 시절에 뭐 학창 시절 때 뭐 게임 같은 거 이제 뭐 가입을 한다거나 아이템 산다거나 할 때 그 부모님들 뭐 주민등록번호 사용했다 뭐 이런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실제로는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저도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또 성인 사이트에 또 로그인을 하려면 아하. 또 제가 성인의 아니지만 왜 붙이신 거예요? 아니 뭐 진행자님 의심도 먼저 안 해, 본인이 안 아무도. 했다고 제가 하시니까 한거 저도 이제 아니었어요. 미리 전제를 네. 까는 거죠.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그렇죠. 종종 뭐 있었다.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동명이인 이용해서 성인 사이트에 뭐 가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심심찮게 봐왔죠. 그러니까요. 저희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네. 혹시하게 경험해 왔나요? 예, 알겠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사례 앞에서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어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것과 관련해서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서 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꽁트 사례를 정리하자면 누군가 분실한 지갑에 들어 있었던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로 긁었죠, 열심히. 뭐 명품도 긁고 막 여기 열심히 긁었죠.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라고 봐야겠죠. 예. 부정사용죄인 거잖아요. 뭐 어쨌든 뭐 꽁트 사례는 뭐 명백하게 이제 부정사용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게 성립하려면 어떤 전제가 좀 필요할까요? 네, 주민등록법 37조 1항을 보면 이제 부정사용죄가 들어가는 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거,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뭐 형량은 똑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번호라는 거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로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형법에 공문서 부정 행사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용 권한자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남의 걸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중 처벌하는 그 규정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중처벌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원래 본래 용도가 동일인이라는 걸 증명하거나 또는 신분 확인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아니야라고 하지만 판결 지금 나오고 있는 판결에서는 부정사용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신분 확인 용으로 이 사람이 부정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가 있으니까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뭐 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것, 동인임을 증명하거나 신분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본래 기능 아닙니까? 아이디 카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쉽게 나눠서 설명하자면 제가 A 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네. 내가 A 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네. 그 신분 확인을 다른 용도로 이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씨의 주민등록증을 보이면서 이 A 씨가 사실은 우리 엄마인데 A 씨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우리 엄마 명의로 A 씨 명의로 뭐 핸드폰 하나 개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A 씨의 것을 내보이면서 내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다라고 단순히 속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증 뭐 부정 사용죄, 뭐 아니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꽁트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뭐 꽁트가 뭐 저기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예.
이라순 씨의 카드를 습득해서 이라순 씨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주어서 그걸로 그렇죠. 카드를 발급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이라순 씨 그 주민등록증을 내세우면서 근데 이라순 씨가 우리 배우자인데 우리 배우자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카드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내가 이라순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 행위 어떤 계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이 소지자가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시하면서 이게 납니다라고 해야지만 이게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허락받았으니까 이 사람 명의로 해주세요. 이 사람 신분증 내가 가져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다른 죄목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뭐 적용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 걸 제시해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뭐 그걸 사용했다든지 그럼 당연히 사기죄가 된다든지. 사기죄. 예, 근데 여기서 엄밀하게 따지는 주민등록번호 뭐 부정사용죄 또는 공문서 부정 뭐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해당 게. 제목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했는데 무죄 판결이 난 걸 봤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주민등록법 말고 다른 것도 아예 적용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 판결은 그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것만 무죄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방금 말한 거의 연상선상인데 이 사건은 뭐였냐면 이제 손님을 가장해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성매매 업소에서 이제 나중에 뭐 신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보내라고 요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신분 확인을 요구를 받으니까 자기의 핸드폰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제는 어디 뭐 이런 떠도는 거를 다운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업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해가지고 예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한 것이 부정행사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까지 갔죠. 그래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서 형법상 우선 문서에 해당하는 문서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도 이거는 어떤 그런 부정 행사라고 해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그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하나 다운받아 놨다가 그걸 전송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판례에서 본 것은 그 피고인이 그 도용된 사람 비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서 행사한 것은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고 그 신분 확인 과정에서 뭐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자체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건 다르지 좀 싶긴 한데. 그렇죠. 이미지 파일하고 실물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현출된 어떤 화면 이것은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이해가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주민등록증도 다 모바일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또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바일로 어떤 인증 절차를 거쳐서 보는 진짜 그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사진 찍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게요. 이미지 파일이지 이게 형법상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화면에 띄어진 어떤 전자 정보가 문서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냐, 뭐 방구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입법으로 있는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해석이 왜 나오는 거냐면 까다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형벌은 사람 처벌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와 형벌은 법률에 정해진 것만 처벌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이라든지 공문서 부정사용이라든지 결국에는 어떤 문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띄어진 어떤 화면 그 자체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그거 인쇄하면 문서 아니에요? 인쇄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그래서 자꾸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개정하면서 새로운 조항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어떤 이미지 형태로 해서 화면에 화면에 띄워진 것도 뭐 문서로 볼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뭐 조항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야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남의 주민등록 번호 혹은 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거는 뭐 단순히 뭐 누군가 개인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악용된 사례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포 통장, 대포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사례 보니까 뭐 그래요. 기사들도 너무 많이 쏟아져서 뭐 추려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이 도용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이어지냐면 일단은 핸드폰 먼저 개통을 하더라고요. 대포폰. 예, 대포폰.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저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잖아요. 맞아요.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6자리 막 입력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용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대포폰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계좌도 개설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 범행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건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부정 사용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고 그 이후에 더 어마어마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들이 다반사더라고요. 네. 근데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시키는 경우, 뭐 이제 말씀하신 앞선 그 사례들과도 연장선일 텐데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내가 직접 한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하기 시켰다 뭐 쉽게 말하면 교사범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형법에는 이 교사범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제로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켰을 때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시켰을 때는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하고 똑같이 형으로서 처벌을 받는다. 이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시험장에 가는데 그 쌍둥이 다른 형제가 대신 시험을 봐가지고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쌍둥이인데 음주 단속에서 적발이 됐다. 근데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대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인 척했다. 요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예,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례인데요. 예. 쌍둥이 형제 신분증을 도용해서 이제 경찰 조사에 가게 됐는데 이제 경찰 조사에 가가지고 그 동생 행세를 한 거예요.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냐면 사서명 위조 사서명 행사, 그다음에 사인 위조 사인 행사, 공문서 부정 행사 이 혐의로 이제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 그 방금 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그 사례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뭐 기소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음주 단속에서 그 사안에서도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그 이제 했어요. 그 번호를 뭐 불렀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죄는 되겠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신분 확인용으로 또 쌍둥이 형제 아예 그냥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했다. 평소에 소지를 하고 다녔던 그걸 제시했다고 하면 이제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죄도 성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벌금 800만 원 선고된 사례도 뭐 이제 주민등록증이 자기 것이 분실이 됐었고 자기가 이제 뭐 병원 치료나 이런 걸 받을 때 종종 그 동생 걸 썼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소지를 하고 다녔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경찰 조사 갔을 때도 뭐 그냥 한 거예요. 그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이제는 가족 간에 또 특히 뭐 쌍둥이 뭐 형제나 이런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법에 이제 처벌하는 규정에서 만약에 이제 그 뭐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의 그런 거를 이용했을 때는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 못 한다라는 그런 좀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또 악용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부정 사용 외에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사항들 다른 것들도 좀 있을까요? 예, 그 주민등록법에서는 총 10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생성하게 하는 생성요? 예, 생성기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생성하면 생성이 되나요, 그냥? 예, 생성된대요. 그래요. 예, 생년월일이랑 뭐 지역이랑 이렇게 넣으면은 생성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로직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서 뭐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그리고 이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이런 경우에도 다 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사용죄랑 처벌 형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다른 것도 대표적인 것이 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하면 사채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근데 꼭꼭 갚을 때니까 주민등록증을 맡겨놓는 거군요. 담보로 맡겨놓는 거죠. 그것도 금지돼 있고 담보로 받은 사람도 금지돼 있고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 할 당시에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별 아니 생년월일 뭐 성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다른 사람 주민등록 신고하면서 내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분실 신고하면서 새로 발급 신청할 때 그렇게 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고객을 대신해서 보험 설계사가 주민등록증을 그렇게 해서 위조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내 주민등록번호가 만약에 그 앞선 꽁트처럼 이 나순 씨처럼 도용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주민등록번호가 도용이 되면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겠죠. 네. 네, 신고를 하시고 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뭐 범죄에 너무 이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못 바꾸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못 바꾸게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위헌이다 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 개명이 좀 쉬워진 것처럼 뭐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범죄에 쓰였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그 변경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신분증을 잃어버렸으면은 당연히 분실신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실신고만으로는 이제 명의동용을 통한 이제 카드 발급 완벽하게 막을 수 있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런 거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더 이제 분실신고만으로 좀 이제 안심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고 예방 시스템도 활용해서 다시 뭐 도용되거나 아니면 더 뭐 이런 노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은행 영업점이라든지 금감원에 찾아가서 직접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럼 금감원이 이런 내용이 시스템상에 등록되거든요. 그리고 금융회사 공유가 되니까 이제 누가 훔친 내 신분증으로 뭐 계좌를 계산한다든지 대출을 신청한다든지 이러면 바로바로 알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도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전법정 이 시간은 주민등록법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6월 달에 다시 뵈야겠어요.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네요. 네. 아쉽네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이라고요. 네, 오늘 주인공은요. 지난 20일 하남시에서 열린 제16회 철강사랑 마라톤에서 이 경기 중 갑자기 쓰러진 참가자를 발견하고 자신도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이 심폐소생술로 꺼져가는 심장을 다시 지켜낸 오늘 주인공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칭찬 주인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김정우 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광양제철소 친환경 전기강판에 근무하고 있고요. 김정우입니다. 일단 먼저 이런 우연히 제보돼가지고 좀 상당히 좀 민망하고요. 제가 이제 거기를 왜 갔냐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작년에 초대형 태풍이 포항에 이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혀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광양 이제 새로운 공장을 하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초심을 살리자. 그래서 이제 좀 참가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10km니까 반환점 갔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조정 경기장 주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직선 구간이 많아요. 8.5km 지점에 이제 결승점이 저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마지막에 그냥 이세로만 들어가면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몇 분 이제 서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상 뭐 이 마라톤 하다 보면 뭐 다리에 지가 난다거나 힘들면 좀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다가 돌아보니까 좀 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이 고개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게 됐죠. 이제 의식이 있나 없나를 확인했는데 미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그동안에 이제 좀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걸 해요. 비상 대응 훈련이랄지 이런 거를 평소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화재, 제철소는 다양하게 뭐 가스, 폭발 사고나 이런 거에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뭐 환자 발생 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그런 거에 학습을 좀 했던 게 도움이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순간적으로 저도 생활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막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환자 확인하고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몸이 굳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늘로 옮기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늘로 옮겨서 그때부터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심폐소생술을 꽤 오래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니까 사람이 너무 젊어요. 얼굴이 너무 막 젊고 막 그래서 이거 막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했죠.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연락을 하고 이제 그 119에 구급대 연락했냐 했때 했다고 하는데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든지 없든지도 그것도 기억 안 나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30분은 좀 더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황됐는데 저도 당황하고 주변 분들도 당황하고 막 발 동동 구르고 막 옆에서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 누워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야겠다. 당황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원체 젊고 그러니까 뭐 귀에다 대고 계속 의식을 확인하고 막 이렇게 볼도 때리고 뭐. 그렇다면 그 심폐소생술을 30분 동안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평상시는 훈련을 통해서 뭐 우리 통상적으로 TV나 이런 데 보면 뭐 들것에 이동을 시켜서 119에 앰뷸런스 태워서 가고 이제 저는 직접 환자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도 하면서 저도 이제 그 감을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10분 정도 했고 나서 불어놓고 그 전에는 미동이 없었는데 10분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조금 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떤 그런 거는 뭐 둘째고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그때 약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막 저도 체력적으로도 막 100%는 아니니까 10kg 떼왔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완전 체력적으로도 이제 부담스러운 적인데 더 집중해야지 하면서 막 그때부터는 제가 저한테 하면서 할 수 있다 제가 계속 저는 막 저한테 할 수 있다 계속 제가 저한테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두 번째는 불어놓고 팍 했는데 뭐가 이렇게 터진다는 느낌이 손에 왔어요. 야 이거 진짜 내가 더 하면 진짜 된다. 그때는 진짜 확신이 조금 더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박동이 손끝에서 뭐 쿵쿵은 아닌데 이게 뭐 잔파동처럼 손에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중간적으로 막 뭐가 막 이게 서더라고요. 할 수 있다, 막 괜찮다, 막 할 수 있다 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됐어 막 하면서 막 어머머 하면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 고비는 넘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쨌거나 뭐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이 되니까. 하시고 119가 오고 상황이 거의 종료됐잖아요.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옆에 주저앉아서 저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했는데 저도 아마 탈진했었나 봐요.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구급 찔르길래 보니까 구급대원 분도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제가 말할 힘도 없어갖고 그냥 물 그 소리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주저앉아가지고 보니까 앉은 자리에 제가 그냥 뭐 좀 실례한 것처럼 물이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뭐 한 탈진해가지고 한동안 거기서 하고 물 먹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이제 환자한테
엄살 부리지 마라. 이제 아이 컨택 했는데 아이 컨택하고 하는 너무 눈에 선선해요. 그래서 막 너무 젊은 사람이 그래서 빨리 잘 해보고 가시라 고 동료분한테 나 이제 갑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드린 안전교육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뭐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년간에 경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느 정도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이 반응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평상시 그런 게 없었다면 뭐 사람이 저 결승전 앞에 있으면 뭐 통상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덤빈 게 평상시 저희 회사는 심폐소생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교육도 받지만 유튜브 개념으로 포스티브라고 그런 게 있는 건데 시연을 해가지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한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이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봉사에 대한 그런 것은 작년에 우리 회사가 큰일이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사실은 사회 각계 각층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시민들 이런 분들이 하나 돼가지고 막 진짜 와서 뭐 진흙탕 속에서 막 이렇게 같이 땀 흘리고 막 그 땀복 입고 막 해서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봉사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그냥 혼자서는 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도움 주는 게 결국은 내가 받는 거고 그런 게 주변에 잘 이렇게 동화가 돼서 잘 돌아갈 때 품격 높은 삶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혼자서는 아니다. 꼭 봉사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주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내부 통제 기준 따른 광고. 신한은행 홈페이지 참고. 네, 5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도 다 끝이네요.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됩니다. 참 가정의 달 5월이라고 소개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흘렀어요. 예. 5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6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